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이제 두뇌 특성 평가법 이 과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특성 평가법 이 5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뇌 특성 평가의 개요. 두뇌 특성 평가란 어떤 건지 그러한 내용이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두뇌 특성을 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 네 번째, 바로 자율신경 평가의 이해와 실제. 5강 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인데요. 바로 이러한 두뇌 특성 평가 중에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법이 이제 3강, 4강, 5강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 과학적인 바로 장비를 활용한 그러한 평가가 아주 이제 중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바로 이 뇌파 검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신경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심리 검사, 심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개요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표입니다. 두뇌 특성 평가의 이런 개념, 범위,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뇌 특성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이런 장비를 활용한 평가 방법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심리검사의 이런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두뇌 특성 평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요. 이런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개념, 바로 평가란 무엇일까?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검사, 심리 검사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또는 이런 대상의 속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일이다. 두뇌 특성 이런 평가의 기준은 바로 두뇌 상태 그리고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뇌 특성 평가를 통해 두뇌 상태, 바로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런 두뇌 특성을 정확히 평가해야 그 대상자에 맞는 두뇌 훈련을 적절한 두뇌 훈련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야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뇌 특성 평가법이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들어온 이유고 또 중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뇌 특성 평가의 이런 범위는 어떤 걸까요? 바로 두뇌는 바로 감각, 지각에서부터 움직임의 조절과 기억, 정서와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바로 모든 기능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이 대상은 감각, 지각, 움직임의 조절, 기억, 정서, 언어, 바로 관찰 가능한 두뇌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 바로 이 행동은 이 움직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바로 두뇌의 생리적인 활동, 심리적인 활동,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여 바로 관찰 가능한 이러한 매 순간의 활동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 바로 두뇌의 이런 생리적 활동, 심리적 활동, 정신적 활동 등 두뇌의 바로 모든 기능이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 두뇌 특성 평가의 목적은 바로 두뇌를 잘 관리하고 두뇌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두뇌 상태와 두뇌 기능의 이런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두뇌 특성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주요 목적을 보면 두뇌 상태와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진단한다. 훈련자들의 바로 훈련 결과를 확인한다. 훈련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훈련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두뇌 훈련 및 두뇌 관리 프로그램, 바로 교육 자료 등의 개선에도 활용한다. 정책 이런 구상이나 의사 결정에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죠. 왜?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바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상태를 선정하고, 평가 도구의 선정 및 제작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실시 및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 단계, 이런 5단계를 거치는데요. 바로 첫 번째, 평가 목적의 설정입니다. 바로 평가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체력을 평가할지, 정서, 인지를 평가할지를 보는 거죠. 이런 평가 목표를 분석하고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게 바로 평가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체력을 측정한다 그러면 어떤 장면을 선정할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을 선정할 건지, 푸시업을 하면서 선정할 건지, 아니면 지필로, 아니면 질문으로 너 푸시업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죠. 바로 평가하기에 알맞는 이런 자료나 증거를 언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고요. 바로 이 평가 장면은 측정하고자 하는 두뇌 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행동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 및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평가 목표에 따라 장비를 활용한 검사, 지필 검사, 질문지, 행동 관찰, 면접, 기록물 분석, 현장 실습 측정, 사례 연구 등 목표에 적합한 이런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장면을 선정합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 장면이 있다는 것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가 도구를 바로 선정할 때 바로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평가 장면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선정하거나 제작해야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두뇌 특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평가 도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타당도, 바로 평가의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인 문제인 동시에 평가의 결과와 원래 이 평가하려는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으냐,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통계라든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고, 또 여러 번 이야기 드릴 내용인데요. 바로 타당하느냐. 이제 국어시험을 봐왔는데, 국어시험에 한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한자를 잘 못 풀어서 이 시험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어시험일까요? 한자시험일까요? 한자시험이죠. 바로 타당하지 않는 거죠. 국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바로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 바로 일관성에 대한 이런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검사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였느냐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을 보았는데 한 번은 95점을 맞으신 거예요. 와, 너무 잘했다 했는데 다시 또 시험을 봤는데 한 30점을 맞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런 역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 95점 맞았으면 다음번에는 적어도 90점, 85점은 맞을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객관도, 채점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신뢰도다, 채점자 신뢰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채점자가 주관에 이끌리지 않고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용도, 이런 한 평가 도구가 얼마나 경비,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이러한 정도겠죠. 평가 도구에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것. 오늘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T, MRI, fMRI, PET, EEG 등의 이런 검사 장비를 활용한다. 또 대부분 많이 현대까지는 이런 장비가 활성화되고 또 고가다 보니까 잘 이용을 못했죠. 보통 이런 심리검사를 활용합니다. 바로 이런 심리검사는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이런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체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신체 기능 평가법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일상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런 신체 기능,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런 신체 기능은 신체의 바로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체력의 구성 요인으로는 이 건강 체력, 기능 체력으로 이야기하고 보통은 이 건강 체력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서양에서 이런 건강 체력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런 신체 조성 등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기능의 체력의 요인으로 스피드,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협음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필탑고사, 선택형이냐 서답형이냐, 이런 수검자의 이런 반응 형태에 따른 분류,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채점 방식에 따라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도 객관식과 이런 주관식, 필답형 문제로 나눠져 있죠. 또 행동을 관찰하는 것, 자연적인 관찰, 아무런 조직적인 이런 통제 없이 수시로 관찰하는 것, 또 정기적인 관찰, 아주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것, 행동 요약법, 세분화된 이런 한 행동만을 조직적으로 관찰한다. 또 시간 표지법, 어떤 특정 행동이 일정 시간 내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 또 장면 표지법,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이 보다 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선택해서 관찰하는 것. 이 참가 관찰법, 관찰자가 비관찰자와 함께 행동하면서 비관찰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실험적인 관찰법, 관찰하려는 이런 장면이나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한 조건에서 관찰하는 것. 또 질문지법, 어떤 문제 또는 주제에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해 수검자가 응답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을 쓰는 자유반응법, 또 예상 답지를 2개 이상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선택법,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긍정이나 부정으로 답하게 하는 체크리스트 등이 있고요. 또 면접법은 이제 또 많이 활용되죠. 피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질의 응답하는 형식인데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는 자유응답법, 또 수검자에게 이런 듣고 싶은 화제의 주제만 정해놓고 하는 무지시적 방법, 또 미리 응답 내용을 선택지로 준비하여 선택하게 하는 선택지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정법이 있는데요. 바로 행동 관찰, 면접, 기록물 분석, 작품 분석 등 공통으로 이런 사용되는 이런 도구, 바로 관찰 분석,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정리하는 기술적 방법입니다. 기술 평정 척도, 수량 평정 척도, 체크리스트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4번째, 바로 이 평가의 실시와 결과 처리 단계입니다. 바로 이제 평가의 이런 실시 단계에서 평가의 장소, 시간, 필요 시설, 장비 및 감독, 관리 체계 등 면밀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시행 계획에 따라 빈틈없는 이런 실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 평가, 결과 처리에서의 채점, 검사 결과의 이런 통계적 처리 및 결과 표시 방법, 그리고 검사의 타당성 검증 등이 또 중요하겠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의 해석 및 활용도 중요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종합적이면서 분석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적합한 해석 방법을 숙지해야 하겠죠. 평가 결과의 이러한 해석 자료는 향후의 훈련 과정에
계획과 훈련 성과 진단, 훈련 방법의 개선 및 각 수검자의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좀 이런 장비를 활용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뇌 구조를 평가하는 그런 장비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주로 병원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네, 우리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 이상이 있었을 때 뭐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뇌 컴퓨터 단층 촬영법, CT 또는 브레인 CT, 또 CAT 이렇게 불리는데요. 바로 두뇌의 해부학적 영상의 측정 내용입니다. 측정 원리는 바로 X선을 인체에 투과하는 거죠. 자, 흡수 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뇌의 단면 영상이나 3차원적 영상을 얻는 바로 진단법입니다. 혈액, 뇌 척수액, 백질, 회백질, 종양 등을 구분하는 데 우수한 이런 분해능과 대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X선에 노출되니까 그 횟수가 좀 제한되는 거죠. 네, 바로 CT 스캔 이런 뇌 재구성인데요. 바로 가를 보시면 바로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수평 CT 스캔을 배측에서 본 사진입니다. 바로 좌측 전두부에 있는 이런 영역이 병변 위치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에 도식으로 바로 병변 부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 또 뇌를 재구성한 것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병변이 있는 이 자반구를 외축에서 그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진화된 것이 이제 바로 MRI라고 불리는 바로 자기공명 영상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두뇌 해부학적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이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바로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온자를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화하는 이 기술인데요. 바로 X선이 아닌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바로 무해합니다. 이 CT에서는 바로 인체를 가로로 지른 단면인 바로 횡단면 영상이 대부분인 반면에 이 MRI는 바로 수검자의 자세 변화 없이 원하는 이 방향에 따라 행축 그리고 세로축,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 온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런 뇌 영역의 수소, 온자, 밀도 차이가 뇌 영상의 색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온자, 밀도에 따른 밝은색 또 혹은 이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뇌 기능을 평가하는 이제 여러 이 장비인데요. 또 이제 이런 두뇌가 어떻게 잘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 두뇌 특성 평가로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뇌파 전이 기록이다 해서 EEG인데요. 바로 이 저렴하고 휴대가 가능해서 이제 이 뇌과학적인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이제 저희가 또 자세히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고 뉴런들의 발화를 통해 생성되는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우리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흐르죠.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이 MEG로 전자식 뇌 촬영법이다. 뇌의 이런 전기 신호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및 자기장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EEG에서는 바로 컴퓨터의 전기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이 복합적인 전극들을 두피에 붙이고요. 이 MEG에서는 바로 자기장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자기장의 탐지기들을 머리 주변에 놓습니다. EEG와 바로 MEG는 1000분의 1초만큼 빠르게 발생하는 뇌의 활동 변화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간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뇌에 이 전극을 부착해서 이렇게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거죠. 간단하면서도 바로 이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뇌의 전류를 봄에 따라서 깨어 있거나 흥분 상태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졸린 상태의 뇌파, 주파수가 낮아지고 진폭이 증가된 파장, 또 깊은 수면에서는 주파수가 더 낮아지고 진폭이 커진 뇌파, 또 이완되고 눈을 감은 상태, 뭐 수면 상태, 또 혼수 상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뇌파 패턴이 개인의 바로 서로 다른 의식 상태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 이 PET라는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이 조장희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이 개발해서 이 노벨상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뇌는 바로 무게가 2% 차지하지만 우리 산소와 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0%, 뭐 20% 이상까지도 한다고 하죠. 바로 그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이 PET는 바로 그 포도당이 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 이 방사능을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 방사능에 나타나는 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타나는 바로 방사능의 양인데요. 바로 이 수검자는 뇌를 순환하는 방사능 물질을 투입한다. 어디에? 포도당에. 바로 활성화 수준이 높은 뇌 영역들은 더 많은 방사능을 축적하고 이것은 탐지기들에 의해 감지됩니다. 컴퓨터는 이 뇌의 단층 촬영을 통해 방사능의 농축을 보여주는데요. 이 더 활성화된 이런 영역들은 빨강색, 노란색으로, 비활성화된 영역들은 이 파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사능 분자가 이런 표시된 소량의 수분이 피검자에게 주사가 되는 거죠. 높은 수준의 활성화를 보이는 영역이 더 많은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더 많은 방사선 표지가 있게 됩니다. 이 방사선으로부터 양전자가 방출됩니다. 뇌에서 양전자가 전자와 이런 충돌하고 이 광자가 생성되어서 머리를 통과되어 탐지하게 됩니다. 지금 수검자가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바로 PET 스캐너에 누워 있는 거죠. 스캐너에 이런 밝은 빨강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이 바로 혈류량이 많은 영역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개발된 걸로 바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법 해서 바로 이 fMRI가 개발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말을 할 때 뇌가 얼마만큼 기능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바로 이 뇌 발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겁니다. 바로 뇌가 이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거죠. 바로 뇌에서 산소를 잃는 바로 헤모글로빈의 이 양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뇌 부분은 더 많은 이런 산소를 요구하는 거죠. 바로 이 산소가 바로 이 헤모글로빈에 의해 뇌세포로 전달됩니다. 바로 이 fMRI는 뇌세포에 들어가는 산소가 가진 헤모글로빈의 이 양과 뇌세포를 떠나는 바로 산소를 잃는 헤모글로빈의 이런 양을 비교하기 위해 큰 자기장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바로 혈액 공급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뇌의 영역이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제 기타로 이런 기능성 바로 자기공명 분간법 fMRS라고 하는 바로 뇌 활동 동안에 나타나는 바로 측정 화학 물질의 이런 양을 보는 겁니다. fMRI와 같은 바로 장비를 사용하나 수검자가 생각하는 동안 뇌의 다양한 이런 화학 물질들의 양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fMRS는 활성화된 영역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활성화된 이런 영역에 어떤 주요 화학 물질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뇌파와 더불어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평가법이 바로 심박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특성 평가법입니다. 네, 요즘 이런 스마트워치 통해서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를 측정합니다. 많이 또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요즘 핸드폰에 앱을 깔아도 이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심박 변이도의 측정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바로 이상들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 이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심장의 이런 박동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 바로 미세하게 진동하는 형태로 매번 변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율신경이 건강한 경우 심박 변이도의 이런 변화폭이 크고요. 네, 건강하지 않는 경우 바로 변화폭이 작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심리검사 바로 개념인데요. 바로 이 심리검사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 네. 사실 이런 것들, 능력, 성격,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기거나가 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량화하는 그런 개념을 바로 구성 개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심리적 구성 개념, 이런 개인의 바로 사고력, 자아 존중감과 같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런 속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가설적인 개념이다. 네, 심리검사는 바로 언어적 내지 바로 비언어적 반응의 견본, 이런 행동 견본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 또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심리검사에는 바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또 성격, 태도, 흥미검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검사의 바로 이런 공통점 보면 바로 행동표본, 바로 심리검사는 바로 본질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행동표본이 바로 얼마나 전체 행동을 잘 대표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리검사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표준화가 중요하겠죠. 바로 검사가 실시되는 장소의 소음, 조명, 습도, 온도, 이런 검사 반응, 바로 요령에 대한 설명들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30분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40분 더해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점수 규칙이 검사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바로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리적 이런 구성 개념 측정의 한계인데요. 바로 이 보편적인 유일한 측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표본의 행동을 근거로 한다는 것, 또 오차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피로라든가 곤태, 망각, 추측, 실수, 이런 잘못된 채점 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구성 개념 또는 이런 관찰 가능한 이런 현상과의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겠습니다. 검사의 기초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신뢰도와 타당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검사에서도 바로 이런 신뢰도, 타당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 신뢰도가 바로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검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다 했는데요. 이 신뢰도 추정 방법,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검사 신뢰도, 바로 검사를 같은 집단에게 2번 실시하여 이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점수가 유사한지를 보는 거죠. 동형 검사 신뢰도,
네, 문항은 다르지만 바로 같은 특성을 같은 형식으로 측정하는 거다. 네. 자, 반분 신뢰도는 네,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것. 자, 문항 내적 합치도는 바로 검사 속의 한 문항, 네, 한 문항을 모두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네, 각 문항 간의 이런 상관도를 내서 문항 간의 합치성, 이런 동질성을 종합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점자 간 신뢰도인데요. 바로 같은 자료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채점자가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 그 점수 간에 일치되는 바로 정도를 파악하는 거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바로 이 신뢰도를 보는 거고요. 자, 이제 타당도입니다. 바로 타당도는 네, 자, 검사가 아까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바로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또는 네, 현상을 충실하게 이런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네, 창의성을 측정하려는 이런 검사가 암기력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 네, 바로 타당도가 떨어진다. 네,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거다 이야기 드렸죠. 네, 자, 대표적으로 이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네, 자, 검사의 이런 각 문항을 네, 주의 깊게 검토하여 그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심리검사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규준인 건데요. 바로 온 점수의 이런 상대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일종의 자다. 네. 규준을 기준으로 개인의 온 점수를 규준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수학 점수를 9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굉장히 잘하는데 뭐 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 친구들은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시험이 굉장히 쉬운 거겠죠. 또 수학 점수가 50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너 수학 참 못하구나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20점밖에 못 맞은 겁니다. 그러면 네, 결코 못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러한 상대적 위치를 알아야 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백분위 점수다. 바로 이 백분위 점수는 바로 어떤 점수가 서열 내에 이렇게 위치할 때 그 밑에 있는 바로 비교 집단 사람의 비율인데요. 네, 비교 집단에서 바로 100명의 사람을 서열화하는 것으로 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 네, 바로 몇 프로에 들었다 하면 네, 96%에 들었다 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96%가 있는 거죠. 네. 또 표준 편차는 바로 자료에 이런 흩어져 있는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이 표준 편차가 네, 작을수록 평균값에서 바로 이 별량들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있다.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두 종류의 바로 측정치 간의 바로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이제 수치가 있는데요. 자, 플러스 1이면 아주 정직한 상관계수, 아주 이제 연관이 높은 거죠. 0이면 이 상관이 없는 거고, 자, 마이너스 1.0이면 완전히 부적인 상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규준을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점수와 바로 평균 간의 이런 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및 평균의 기초를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Z 점수와 T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Z 점수는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정한 표준 점수고요. 네, 이 T 점수는 바로 이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으로 임으로 정한 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심리 검사에는 바로 지능, 적성, 태도 검사, 흥미 검사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또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런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심리 검사에는 다중지능 검사, 그 미국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바로 다중지능 검사, 또 정서가 중요하죠. 바로 정서지능 검사, 또 웩슬러 지능 검사, 카우프만 지능 검사. 이제 또 창의력의 시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창의성 검사 등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검사에 대한 바로 이 세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바로 살펴보아야 될 이 4가지 바로 이 주요 측면이 있는데요. 검사의 바로 제작의 측면입니다. 바로 검사 이 제작자가 주어진 검사가 무엇을 측정해주고 있는지 이 명료히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가 이 재어주고자 하는 바를 재어주기 위한 이 타당한 검사 제작 과정 및 문항 성정 과정이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검사의 이런 실시의 측면인데요. 이 바로 검사의 이런 실시 조건이 모든 이런 수검자에게 동등할 수 있도록 바로 적절한 이런 방안이나 방법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검사의 이런 측정에 대한 이런 측면인데요. 바로 주어진 검사가 재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재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재어주고 있느냐, 바로 아까 신뢰도와 타당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검사 해석 과정의 측면, 대상자가 받은 점수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척도상의 점수로 전환한 경우 척도상의 이런 점수 수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의 실시 절차에 따라서 바로 검사자는 바로 이 표준 실시 절차와 함께 이 라포 형성이나 바로 동기 이런 유발에 필요한 기술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검사 과정에 작용하는 이런 변인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실시 형태, 표준 실시, 준비사항, 실시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실시 형태는 바로 전통적인 검사에서는 바로 검사자와 수검자가 이 대면에서 실시하는 것, 또 컴퓨터 자동 처리 검사를 요즘 많이 하죠. 바로 컴퓨터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 해석하는 것. 이제 집단 검사와 개인 검사가 있는데요. 집단 검사는 이런 특별한 장치, 기계,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지는 바로 종이에 인쇄하고 답은 답안지에 표시하게 하는 지필 검사 형태다. 이 개인 검사는 바로 한 검사자가 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이제 집단 검사를 바로 한 번에 여러 수검자에게 실시하면 집단 실시. 이런 집단 검사를 할 때 한 명의 수검자에게 실시하면 개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화가 중요한데 바로 표준 실시, 바로 표준화, 누가 언제 어디서 실시해도 검사 과정이 동일하도록 엄격하게 통지된 이런 검사의 실시 및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표준화된 절차는 바로 실시 요강에 적힌 이런 검사 절차에 따라서 해야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를 지켜 검사하는 것, 표준 실시가 되겠고요. 검사의 표준 실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연성과 융통성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준비사항, 바로 필요한 사항, 바로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한 의외의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표준 실시가 가능하겠죠. 또 공통사항으로는 이런 실시 요강을 숙독하고 검사 도구를 확보하고 검사 장소를 정돈하고 검사 대상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실시 절차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라포 형성과 동기 유발이라는 것,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포, 라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상호 간에 이 신뢰하고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아동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바로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아동 같은 경우 네, 이런 새로운 환경에 또 부모님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네, 또 혹시 잘못하면 네, 이거 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물건을 이야기한다든가 네, 라포 형성을 위한 이런 대화는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는 게 좋겠죠. 검사자는 바로 라포 형성 기술을 이렇게 터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동기를 유발해야 되겠죠. 바로 그냥 네, 집중이나 주의력 없이 하면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겠죠. 검사지 이런 첫 페이지에 검사의 내용, 목적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검사 직전 이런 내용,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검사를 받으려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네. 이런 실시 전에 이 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검사의 채점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집단 검사의 이런 채점인데요. 바로 대체로 이 컴퓨터로 채점을 하고요. 이제 세 단계를 거친다. 바로 온점수를 계산하고 표준 점수를 전환하고 프로파일 작성으로 구분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규준을 통해서 이 표준 점수로 전환해야 네, 이게 진짜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처음에 그래서 첫 번째 온점수를 계산해야겠죠. 바로 어떤 검사에서 수검자가 바르게 반응한 이런 수를 온점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표준점수 전환, 온점수의 이런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규준 자료를 근거로 온점수로 전환한 값, T점수 100분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작성, 어떤 이런 심리검사가 2개 이상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바로 하위 검사의 점수를 표준점수와 100분위로 환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하위 검사의 점수를 그래프로 이런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개인 검사의 채점은 바로 반응 기록, 행동 관찰, 이런 반응 분석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반응 기록인데요. 바로 반응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바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런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또 행동을 관찰해야 됩니다. 수검자의 특징적 이런 행동을 관찰하여 채점, 이런 검사 결과의 채점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응의 분석, 채점과 이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수사법 검사처럼 일정한 유목을 근거로 반응을 분류해서 빈도나 반응수에 대한 비율 또는 이런 항목 간의 비율을 비교하는 검사에서 이런 채점은 반응을 분석하고 분류한 뒤에 필요할 경우 점수를 수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활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바로 검사의 특징 및 이런 제한점을 알아서 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보다 타당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검사 결정과 바로 주어진 개인에게 이 지적으로 이해되고 정서적으로 내면화될 때 그 검사 점수는 개인에게 이런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이런 안내문,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떤 집단적인 토의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며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개인 면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 이해와 이런 진로 계획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색의 이런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검사자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자는 바로 검사의 이런 실시만 아니라 채점 및 해석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검사의 이런 타당한 이런 해석을 위해서 표준화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요구하겠죠. 바로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이제 아까 중요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의미 및 규준과 이런 전환 점수의 특성에 관한 이해도 포함해야겠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이 검사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록, 보관 등에 유의해야겠죠. 막 그 검사 결과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수검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이런 비밀을 유지할 권리, 또 검사 결과에 대한 알 권리 및 검사에 대한 이 거부권이 있고, 또 동시에 검사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이런 책임이 있음을 또한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검사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두뇌 특성 이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런 평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이런 윤리적이고 그런 문제들도 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배운 이러한 내용들을 적중 예상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인데요. 바로 두뇌 상태,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진단한다. 자, 변하지 않는 두뇌 특성을 평가한다. 자, 두뇌의 이런 정신적인 활동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4번 두뇌 훈련 프로그램, 교육 자료 등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자, 5번 궁극적인 목적은 두뇌를 잘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되어 있는데 뭘까요? 자, 우리 두뇌는 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바로 이러한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두뇌는 이러한 자극과 경험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죠? 2번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두뇌 특성은 틀린 부분이겠죠. 자, 다음 중에서 두뇌 특성 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두뇌 건강 상태와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진단한다. 맞나요? 2번 훈련자들이 훈련 결과를 확인한다. 3번 훈련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4번 두뇌 발달 정도를 서열화한다. 훈련 자료 이런 개선에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두뇌 특성 평가의 목적 중에서 이제 우리 두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우리의 학습 이런 지식에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풀면은 쉽게 푸시겠죠. 바로 뭘까요? 4번 두뇌 발달 정도를 서열화한다. 두뇌 특성 평가의 이런 목적은 두뇌 발달 정도를 서열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평가 도구를 또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인 문제인 동시에 자, 평가와 평가의 이런 결과와 원래 평가하려는 목표와의 관련성 할 때 이제 이해되셔야겠죠. 얼마나 높은가와 관련된 기준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자,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 뭐였죠? 바로 이 타당도였습니다. 자, 타당도는 원래 평가하려는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활용한 그런 문제네요. 자, 다음 중에서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장비 중 바로 비교적 비용의 부담이 적고
휴대가 가능해서 개인 활용이 이런 용이한 장비는 무엇일까요? 자, 1번 MRI, 자, PET, fMRI, 자, CT, EEG. 네, 바로 아까 이 뇌파 장비. 네, EEG가 바로 검사 장비 중에서 비교적 비용의 부담이 적고 네, 휴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그래서 또 자세히 또 배우고 차후 네,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신 후에도 네, 계속 학습을 하셔가지고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내용이네요. 자, 다음 중에서 아래의 설명과 바로 관련 있는 두뇌 평가 장비는 무엇일까요? 자, X선을 활용하여 뇌의 단면 영상이나 바로 3차원적인 영상을 얻는 진단법이다. 네, 이제 조금 주의 깊게 공부하신 분은 바로 X선 이렇게 나올 때 이미 이게 답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혈액, 뇌척수액, 자, 백질, 회백질, 네, 종양 등을 구분하는 데 우수하다. 네, 뇌출혈을 비롯한 뇌질환 바로 진단에 많이 활용된다 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1번 CT였죠. 네, 바로 CT는 X선을 활용하여 뇌의 단면 영상이나 바로 3차원적인 이런 영상을 얻는 진단법이다. 이렇게 그 주요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장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네, 자, 기능성 이런 자기 공명 영상법, 자, fMRI가 주요하게 측정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뇌가 무게가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바로 포도당 그리고 산소는 뭐 15%에서 20% 이상까지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속에 이 방사능을 투입해서 이 포도당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그거와 또 우리 이 산소를 얼마만큼 많이 소비하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네, 바로 이 fMRI는 네, 바로 1번 두뇌의 해부학적인 영상, 2번 뇌세포의 산소를 잃는 헤모글로빈의 양, 3번 뇌 영역에서 나타나는 방사능의 양, 4번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및 자기장의 활성도 정도, 5번 뇌 활동 동안 나타나는 특정 화학 물질 등의 양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바로 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은 뇌에서 바로 산소를 잃는 헤모글로빈의 양이다.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이고요. 네, 바로 다음 중 네, 검사를 실시할 때 바로 수검자가 네, 검사에 협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바로 필요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것 아주 검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신뢰도, 2번 라포, 비계, 객관도, 상관도 무엇이죠? 네, 자, 2번입니다. 네, 이 라포는 네, 수검자가 검사에 이런 협력적인 태도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바로 필요한 바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지칭한다는 것. 자, 다음에 네, 검사 중에서 바로 일반적인 채점 절차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반적인 채점 절차는 아까 온점수를 계산하고 표준 점수로 전환하고 네,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바로 3단계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네,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바로 기초 이해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학습 정리로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두뇌 특성 평가는 바로 두뇌의 상태,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두뇌의 생리적인 활동, 네, 심리적인 활동, 정신적 활동 등 이런 두뇌의 모든 행동이 두뇌 특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이런 목적은 두뇌를 잘 관리하고 두뇌 기능을 더 잘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두뇌의 상태와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바로 평가함으로써 현재 두뇌의 특성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네. 이 장비를 활용한 이런 평가는 뭐 CT, MRI, 바로 EEG, 또 MEG, PET, MRI, fMRS,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특성 평가법이 있었습니다. 또 이 중에서 바로 이 EEG, 이 뇌파 검사나 바로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특성 평가법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뇌과학적인 두뇌 특성 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리 검사는 바로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이런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표준화된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시간에 이런 주요한 이 심리 검사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신체 기능 평가법은 일상의 이런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바로 필요한 이런 신체 기능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건강 체력과 이런 기능 체력으로 구분된다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런 운동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의 근력, 뭐 근지구력, 뭐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이런 신체 조성, 뭐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과목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이해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연령별 두뇌 발달 특징,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이런 두뇌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